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자재 ETF 정말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궁금함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고, 저는 사실 말씀드려 보면 스몰 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까지는 너무 이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이야기, 이 원자재 값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판단 내리기에는 상당한 착시가 있으니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칼럼을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칼럼은 당연히 제 네이버 인플루언스 페이지에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싶은 분은 유튜브 하단에 이 네이버 인플루언스 페이지 링크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거기 타고 들어가셔서 이 칼럼을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제가 2021년 경제전망 책을 발간하면서 이미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고, 제가 이미 오마이스쿨 유튜브 뿐만 아니라 유료 강연에서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이 책 273페이지입니다. 2020년 고조되었던 불확실성이 2021년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해소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던 금값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금값이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2021년에는 안정화된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불확실성이 2020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그 이후에는 안정화되면서 좀 더 공격적 투자로 옮겨간다. 그래서 저는 무엇에 투자하면 좋겠느냐 바로 이어서 말씀드렸죠. 쉽게 말해서 이제 금 파시고 원자재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유 선물 ETF 투자를 시도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겠다. 주요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가 2021년 하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원자재 투자를 시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책 여러 곳곳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 지금 최신 동향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의 동향을 볼게요. 원자재 바스켓이 있어요. CRB 인덱스를 보면요, 그 인덱스를 구성하는 10여 가지, 20여 가지 이런 품목들이 있는데, 주로 그것을 구분해 보면 금속 혹은 비금속, 이런 원자재들이 있겠고, 덩어리가. 그 다음 에너지 관련 원자재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농산물 관련 원자재가 있겠습니다. 더 크게 비유하면 농축수산물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든 재화의 원자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주요 원자재 중에서 금속 혹은 비금속 원자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비금속 원자재 덩어리에는 구리, 팔라듐, 그리고 알루미늄, 니켈, 아연, 이런 원자재들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런 원자재들이 구리하고 알루미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금속 원자재들은 소위 산업의 쌀이다라고 불려질 만큼 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그 산업에 들어가는 여러 원자재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코로나19 충격으로 공장 가동이 멈춰서고 해운 물동량이 또 줄어들고 항공 또는 교통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그런 경제 충격이 2020년 2분기에 집중된 이래로 경기가 완만하게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를 이제 속칭 구리 박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닥터 코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구리는 다양한 전기 시설, 그리고 발전 시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요한 원자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향후 경기가 회복되는 경로에 있을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지표,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 박사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구리 가격이 먼저 치솟는 그런 모습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저점 대비 2020년 경제 충격이 집중됐던 그 시점이죠.
그 시점은 3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았고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반등하면서 많은 또 국가에서 경기 부양책을 단행하면서 인프라 정책들이 이제 집중되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SOC가 크게 확산되면 이런 금속, 비금속, 원자재의 사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구리 가격의 상승 그 배경은 당연히 이 친환경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을 대표로 한 파리 기후 협약의 이행 기간, 뭐 그런 과정에서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경량 소재로 많이 쓰이고요. 친환경 자동차, 태양광 패널 이런 여러 영역에 이런 금속, 비금속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팔라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이제 줄이기 위한 그런 소재로서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밖에 여러 이 금속, 비금속 이런 원자재들이 큰 이 친환경 산업의 수요가 부상하면서 더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죠. 에너지 하면 이제 국제 유가에 해당되는 WTI, 두바이 브렌트유가 있겠죠. WTI는 서부 텍사스유라고 볼 수 있고, 두바이유는 중동 기반의 원유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마지막 브렌트는 영국 북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유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제 유가가 2020년 2분기에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처음으로 기록했죠.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거의 60% 떨어지기도 했죠. 평균적으로도. 근데 그 국제 유가가 이제 60달러까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죠. 물론 LNG 같은 그 밖에 가스도 같이 올랐지만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국면에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이고, 이런 국제 유가나 여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은 제각각이에요. 모두 하나같이 올랐지만 제각각 상승 요인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 산유국들 그리고 오펙 플러스죠. 오펙 회원국과 이제 러시아 같은 이런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 합의에 도출하면서 우리 수요가 줄었는데 우리 공급량도 같이 줄이자, 그렇게 해 나가면서 수요와 공급이 다시 균형을 맞추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맞물리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한파가 일어나죠. 그러면 기름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비가 또 늘어나는 모습들도 한파 때문에 있었고요. 또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 석유 화학 발전소를 가동시키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가동 자체가 멈춰선 거죠. 그런 한파의 영향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각각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소맥 가격이 이렇게 치솟고, 옥수수 가격, 대두 가격이 크게 치솟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다소 완화되는 흐름도 반영되면서 중국이 세계 대두의 3분의 1을 수요합니다. 그 3분의 1을 수요하는 중국으로부터 중국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든요. 이미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것처럼 중국 경제는 이미 회복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두 수요 같은 것들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 라니냐 같은 이상기후들이 또 발생하면서 특히 남미 지역에 뭐 그런 이상기후 문제로 또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고, 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메뚜기 떼가 뭐 서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지역에 뭐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이 곡물 공급량이 크게 위축됩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배경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배경 하나는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이 바이오 에너지, 소위 옥수수나 대두를 기름으로 만드는 이런 어떤 산업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많은 투자 심리가 이 농산물 투자에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농산물이나 에너지나 금속과 관련된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선물 혹은 현물 시장에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인덱스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배경은 제각각이다. 물론 공통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배경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세계 각국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도입하면서 또 통화량을 공급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완화적인 통화정책 과정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죠. 원자재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밖에 다른 모든 물건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올라가는 현상이 같이 맞물렸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각각의 원자재 가격이 같이 일괄적으로 상승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기 회복이나 통화 정책, 인프라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것도 있겠지만 각각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개별적인 요인들도 있다라는 걸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리 닥터 코퍼의 모습인데요. 구리를 활용해서 특히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이런 영역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친환경 산업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발전 설비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은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숫자를 정확히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본다면 국제 유가가 이렇게 뚜렷하게 반등했고 소매기나 왜냐하면 앞에 이 그래프를 통해 다 제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 표로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한 가지 제안은 뭐냐면 JP 모건을 비롯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이 슈퍼사이클이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왔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에 초기 진입했다. 그 슈퍼사이클의 정의는 원자재 가격이 약 20년 정도, 뭐 10에서 20년 사이 원자재 가격이 대세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장한 배경을 제가 하나하나 비판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그 칼럼도 그걸 비판한 칼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슈퍼사이클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제 주장인데요.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한 가지 기존의 원자재 슈퍼사이클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물론 1900년대 이후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현재 4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같은 경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 2, 3차도 다 구조적인 요인이었어요. 미국의 성장이 있었고요. 2번은 이제 그 세계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구조적인 이유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오일 쇼크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 가장 근래에 있었고 2000년대에 있었던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니까 좀 비교해보기 좀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2001년부터 시작된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보시면 리먼 브로더스 파산 이후로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이 구간을 소위 원자재 슈퍼사이클 4차라고 보통 규명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로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솟는데 10여 년에 걸쳐서 원자재 가격이 대세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 배경에는 바로 중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국의 성장. 중국이 두 자릿수를 성장합니다. WTO 가입하고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계의 공장 굴뚝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엄청난 제조가 들어가고 세계 에너지의 20%를 수요합니다. 철강이나 비철금속들의 거의 40% 이상을 또 수요합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환율 제도를 개편하면서 해외 직접 투자가 집중되고요.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두 자릿수 성장하는 14%대까지 성장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거죠. 중국뿐만 아니고 2000년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위 브릭스,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의 성장,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인도,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이 도시화가 진전돼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 간접 자본의 수요가 이어지겠죠. 그뿐 아니라 이런 신흥국들이 이제 중산층이 늘어나는 거예요.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곡물 소비가 늘어나요.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야 잘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굶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면 이제 곡물뿐만 아니라 기후식품, 이제 커피라든가 코코아와 같은 이런 기후식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치솟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JP 모건이 제시한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근거가 크게 6가지인데 이 각각을 한번 비판을 해 볼게요. 첫 번째, 경기 회복이다. 이 경기 회복이라는 게 2001년, 2002년까지의 코로나19 충격 이후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 수준인데 아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성장세인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회복세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통화 확장입니다. 통화 정책도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로 만드는 과정에서 2020년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치솟았고 2021년에도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통화 정책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미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있으리만큼 기준금리는 어쨌든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진전되는 순간에 통화 확장은 또 멈출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중장기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경기적인,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재정 부양입니다. 경기 부양책이라는 거죠. 경기 부양책도 마찬가지 2021, 2022년까지의 일인 거지, 그 이후에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 회복 정도에 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재정 건전성을 이제 똑바로 잡는,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을 좀 완화하기 위한, 건전성을 잡기 위한 노력을 또 집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책들이 일시적인 것이지 중장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일인 것이지 2030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 달러 약세. 달러 약세도 이제 통화 확장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중장기적인 일이 아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좀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우려. 인플레이션이 IMF가 지난 1월에 주요 선진국들, 선진국 그룹 있죠. 선진국 그룹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021년 1.3%, 2022년 1.5%예요. 선진국들의 목표 물가, 안정적인 목표 물가가 2%인데 그걸 여전히 밑돌아요.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오르긴 오르겠죠. 왜냐하면 2020년에 너무 큰 충격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오르죠. 그러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 이것은 인플레가 아니라 리플레이션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서 그냥 벗어나는 정도, 그러니까 목표 물가보다도 안 되는 정도, 여전히 저물가라는 거죠. 2%가 안 되는. 그러나 일부 품목들의 가격은 크게 치솟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뭐 구리 가격이라든가 그 밖에 팔라듐과 같은 몇 가지 이제 비금속, 철, 산업용 금속 소재 가격이 오르는 그 배경으로서 친환경 정책을 강조합니다. 물론 바이오 에탄올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뭐 옥수수라든가 대두 수요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실제 친환경 정책이 단행될 때 보세요.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이건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이후에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면서 앞으로의 목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줄여나가겠다라는 목표죠. 이게 친환경 정책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개설린에 대한 의존도,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전체 원자재 가격을 구성하는 이 바스켓에서 이런 산업용 소재, 산업용 금속 소재의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친환경 정책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제 유가라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소인데, 국제 유가는 어쨌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정도고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지긴 하나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통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친환경 정책으로 몇몇 소재들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국제 유가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데, 이런 면에서 오히려 원자재 바스켓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 유가 가격을 2000년대 초반처럼 꾸준히 대세 상승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슈퍼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굉장히 좀 서투른 게 아닌가, 좀 어색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좀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슈퍼사이클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약하다. 그러나 저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런 전망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원자재 수요가 뚜렷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보다는 스몰사이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2021, 2022년까지라도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국제 유가나 이런 원자재 ETF 아니면 그런 원자재 펀드, 이런 투자를 이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구성으로서 담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것은 저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한편 정부 정책도 이제 식량 안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제 식량 안보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이 농산물 가격이 치솟은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뭐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수출을 금지하기 시작해요. 쿼터제를 도입합니다. 그 정도로 식량 안보 문제를 철저히 해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다양한 이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 우리나라 부존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공급선을 외교 정책으로서 가동하고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기업들도 이 원자재 조달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런 공급선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전략도 함께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력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기업 경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계, 기업, 정부의 적극적인 이 원자재 시장을 놓고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